전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다고 하는 미일 동맹에 좀 실금이 가는 거 아닌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일본은요, 반도체를 만들 수는 없지만 포토레지스트 수출만 안 하면 한국이나 대만에 중국에 반도체를 못 만들게 할 수는 있어요. 절대 첨단 반도체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무기죠.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유명한 프로그램인가요? 유명한 프로그램이고 뭐 가수도 나오고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제 음정 박자 정확하게 몇 곡까지 부르나 대결하는 건데, 표정은 굉장히 무심하다가 노래 시작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음정 박자 놓치지 않고 그대로 부르니까 그게 일본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돼서 성시경이라는 가수가 누군가 찾아보는데 먹방밖에 안 나오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노래가 너무 아름답고 이쁘던데. 노래가 아주 아름다운 노래인데 그 노래가 굉장히 부르기가 어려워서 음이 고저가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에서도 뭐 굉장히 흉내는 많이 내는데 가창력이 아주 좋은 가수들이 부르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노래인데, 한국 가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덤덤하게 그걸 부르니까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예. 한국에 대해서 일본 경제를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있는 이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문화적으로 많이 좀 친밀해져 가는 느낌이 좀 드는데, 올해가 그 한일 국교 정상화가 60주년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동안 한일 경제 협력은 어떻게 진행됐나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1965년 이후에 90년대까지 자기통, 자금협력, 기술협력, 통화협력 이렇게 한일의 경제협력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가 되면 경제관계뿐만이 아니고 한일 관계 자체가 굉장히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한일관계 10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965년 이후에 한국과 일본은 수직적인 분업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를 수출하면 한국은 그걸 가지고 가공 조립해서 전 세계에 수출하다 보니까 요 선 그래프가 한국의 대세계 수출입니다. 전 세계에 수출하는 이 금액이 늘어나면 그거와 똑같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입액도 같이 늘어나요.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수입액이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경향이 2010년대부터 없어집니다. 우리가 전 세계 수출을 해도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더 이상 늘지 않아요. 한국과 일본의 산업 구조가 비슷해지면서 지금은 사실 협력보다는 경쟁하는 분야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한일은 수직적 분업관계가 아닌 거예요. 2010년대가 되면 사실상 수평적 분업관계 내지는 직접 교역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리고 2010년대가 되면 일본은 중국과 마찰을 빚으면서 중국 의존도를 점점 낮춰가요. 그런데 저희는 중국을 생산기지, 수출기지로 하면서 점점 중국과의 의존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1965년부터 쭉 한 40년, 50년 동안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협력을 얻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투트랙이라고 해서 관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0년대가 되면 뭐 우리도 굳이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 좀 이렇게 이제 된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독도 문제 같은 영토 갈등이나 위안부 강제징용 같은 역사 갈등이 있으면 경제 협력을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은 인과관계가 반대입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은 결국 이 한일 관계에서 경제적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보고요. 우리가 일본을 한 해 뭐 1,000만 명, 1,200만 명이 방문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한일 관계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엔이 싸져서 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한일 관계가 국가 대 국가 사이에 긴장 관계에 있더라도 비즈니스상 필요하면 협력을 하는 거고요. 여행 갈 때 가성비 좋은 여행지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역사 갈등이나 영토 문제가 뭔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이지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일 간의 경제 협력이 소원해졌다가 지금 협력을 해야 하는 그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2020년대가 되면 다시 상황이 좀 바뀝니다. 한국뿐만이 아니고 일본 입장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도움이 좀 필요하게 될 상황으로 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리스크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한 2017년부터 미중 패권 경쟁이 굉장히 노골화돼 가고, 그러다가 우리 코로나19도 겪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겪으면서 예전처럼 공급망이 더 이상 싸고 효율성 좋은 데서 생산하는 게 다가 아니게 됐죠. 지금 공급망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은 안정성, 탄력성 이런 것들입니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지금 각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일본 두 나라 모두 에너지, 중요 물자, 식량 전부 다 해외에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공급망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일본이 함께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 일본과 우리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일치하기 때문에 같이 뭔가를 도모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중경국 연대의 필요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중일 갈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본은 사실은 미국이 공개적이고 뭔가 확실한 지지를 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랑 전화통화를 했죠.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공고하고 4월 달에 자기가 베이징에 초청을 받았고 자기는 시 주석한테 국빈 방문을 요청했다. 굉장히 뜬금없게 트럼프와 시진핑의 브로맨스를 보여주는 듯한 발언을 오히려 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좀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관해서 중국의 입장을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라고.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서운했을 겁니다. 지금 일본 매체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나 사설 컬럼들을 보면 굉장히 그 서운함을 토로하고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에서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다고 하는 미일 동맹에 좀 실금이 가는 거 아닌가?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하고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중국은 가장 강력한 무기인 히토류 수출 규제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실 중국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만 유사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각국이 이 문제를 얼마나 다르게 지금 보고 있는가가 극명하게 드러났고요. 사실 저는 이 대목이 더 놀라운데, 미국이 노골적으로 G2 시대가 시작됐다는 걸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적어도 미국이 일본하고 사전에 이런 논의를 한다든지, 뭐 적어도 G7 국가들하고 보조를 맞춘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트럼프와 시진핑이 탑다운식으로 둘이서 얘기해가지고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전화로 내가 시진핑이랑 얘기해봤는데 그건 너무 자극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게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을 트럼프하고 푸틴이 둘이서 결정하고 있는 거하고 오버랩되면서 이제는 정말 강대국들이 약소국의 운명을 그냥 결정하는 얄타 2.0 시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얄타 회담의 결과 유럽이 서방 진영과 공산 진영으로 나눠지게 되고 약소국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강대국들이 자국의 어떤 이해관계나 강대국들끼리의 논리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한다면 중견국 연대가 지금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사실은 예전에 일본한테 일본은 미들 파워니까 중견국이니까 우리랑 연대할 필요가 있다라 그러면 화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니 일본이 왜 중견국이냐, 대국이지, 주변 4대 강국 중에 하나가 우리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은 미들 파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인을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도 굉장히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본인의 위치가
미국과 중국과 함께 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중견국들 간의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고, 특히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이라는 가치를 함께 할 수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일본도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건 분명하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지금 한국과 일본이 예전처럼 경쟁 관계가 아니고 협력해서 얻을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환경 변화인 거죠. 이 유사한 형태가 우리가 아는 이제 EU가 약간 그런 그렇죠. 형태로 된. 맞습니다. 결국 EU도 석탄 공동체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이제 경제 공동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통화 동맹까지 가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과 N을 뭐 통화 동맹까지 가면 각각 고유의 금융 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힘들지만 적어도 생산물 시장, 그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 자본, 노동 이런 것들은 상당수 이제 통합에 가까운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아이디어입니다. 일본과 협력하려면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지금이 자유무역 시대가 아니고 경제안보 시대라는 점이 사실은 제일 큰 장애물입니다. 일본의 경제안보에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략적 불가결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략적 불가결성은 쉽게 얘기해서 공격 무기입니다. 상대국의 초크 포인트를 파악하고 그걸 공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지? 전략적 자율성은 상대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위험한 게 뭐가 있지? 이 두 가지를 갖추는 게 경제 안보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물질 중에서 전략적 불가결성 뭐가 있을까 쫙 정리를 해봤어요.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이 포토레지스트는 뭐냐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할 때 미세 회로 패턴을 기판 이 웨이퍼 위에 이 색이잖아요. 그때 필요한 감광성 물질인데 이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6대 화학회사가 전 세계의 70% 공급을 점유하고 있고요. 특히 그 최첨단 7나노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극자외선 공정에 필요한 포토레지스트는 95%를 일본 기업들이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요. 반도체를 만드는 거는 다 이제 한국이나 대만에 중국에 이렇게 넘겨줬지만 반도체를 그래서 만들 수는 없지만 반도체를 못 만들게 할 수는 있어요. 포토레지스트 수출만 안 하면 절대 첨단 반도체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무기죠. 그래서 이걸 리스트를 딱 만들고 나서 보니까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공격 무기를 써보기가 참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2019년에 일본이 경제적 강압 행위를 했습니다. 반도체 소재 산품목 수출 규제를 단행했죠. 先ほどの閣議において輸出貿易管理令改正の閣議決定が行われました。 근데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도 수출 규제가 아닙니다. 규제한 적이 없어요. 잘 흐르던 강물에 댐을 짓고 수문도 만들었지만 수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닫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든 거죠. 그래서 통관할 때 조금 서류를 많이 내게 하고 하나하나 내가 심사할 거야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났죠.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2022년에 경제안전보장법이라는 걸 만들고 공격 무기와 방어 능력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번에 중일 갈등 문제가 불거진 거죠. 중국이 히토류 수출 규제할지도 몰라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돌자 조금 있다가 일본이 포토레지스트를 수출 규제할지도 몰라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이 뉴스가 나온 거는 한국 언론들 그리고 일부 외신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이 히토류라는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일본은 그에 대항해서 포토레지스트라는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양국 정부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유무역 시대라면 양국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죠? WTO에 제소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누가 옳고 그른지 한번 판결을 받아보자. 근데 지금은 WTO가 기능하지 않습니다. 경제안보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 이거 무기 가지고 있는데 그래? 나는 이거 가지고 있어. 이거 서로 피해가 크겠는데? 그냥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적당히 양보해야 되겠다. 경제안보 시대는 사실 이런 식으로 양국 간의 관계가 결론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마 그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아니 우리한테 경제적 강압 행위를 한 나라고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냐? 바로 그 지점이 경제 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상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상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2022년 5월에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을 만들고요. 그해 12월에 12개의 특정 중요물자라는 걸 지정을 했습니다. 시장에 놔두면은 시장 실패가 발생해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의 경제안보 초크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중에서 전기통신 한번 볼까요? 이게 전기통신 분야에 지정된 기업들인데 여기 보시면 소프트뱅크하고 라인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와 라인은 정부의 특별관리 대상 기업인 거예요. 이제는 아마 2024년에 소위 말하는 라인야오 사태의 정확한 실체가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 핵심 기업이 외국 기업인 네이버에게 자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얽혀있고 의존하는 구조라는 거는 일본 경제안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인 거죠. 문제는 이러한 사안이 경제안보라는 시스템이 앞으로도 계속 이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중요 물자와 관련된 AI나 반도체 관련의 어떤 협력을 할 때 결정적으로 경제 안보 취약한 어떤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한일의 경제 협력이 돌발 사태가 생길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한일 경제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실은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은 안팎으로 공동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일 간의 협력이 단지 구두선과 말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직접 실험을 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각국의 경제 안보를 위해서 독자적으로 해야 돼라는 기본 원칙에 집착하게 되면 협력을 할 수 없는데 이걸 신뢰가 아주 높은 이웃 나라와도 같이 할 수 있어가 되면 그러면 못할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그 SK 최태원 회장님이 여러 곳에서 사실은 한일 경제 협력 내지는 한일 경제 공동체 구상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지난 11월에 있었던 도쿄 포럼이라든지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고 우리가 들어보면 한일 양국이 얻을 게 굉장히 많은 제안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세 개가 이제 에너지, 의료, 스타트업인데 요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꽤 그럴듯합니다. One thing is energy, and Japan, Korea will depend on more large energy importations. So if we buying together, storing together, sharing together, actually that saves it a lot of the energy cost. 에너지 협력은 뭉쳐서 싸게 사자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 일본은 해외 의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게닝 파워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일이 함께 공동 구매를 하게 되면 적어도 에너지 수입 단가를 낮출 수 있고요. 바게닝 파워가 높아지니까요. 그 다음에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장 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함께 공유하게 되면 양국이 중복 투자를 하는 일이 없어지고 또 한쪽이 남고 한쪽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융통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카고 스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용을 낮춰주고 효율성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이득이 되고 실제로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 LNG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LNG에서 하고 있는 거를 수소 암모니아 같은 청정 에너지로 그 스킴을 그대로 이동하면 청정 에너지에서도 할 수 있고요. 또 이걸 그대로 중요 광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식량도 부분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급망에 있어서 한일이 협력해서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의료, 특히 이제 고령 인프라 공유인데요. Second is the healthcare, aging society. So need that a lot of investment for the healthcare. 우리나라의 고령자분들이 일본의 어떤 요양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든지 또는 일본의 고령자들이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보험이라든지 자격을 상호 인정만 해줘도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그 다음에 일본이 그동안 이제 고령화 관련해서 굉장히 방대한 고령층의 데이터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국은 또 AI 디지털 기술이 앞서 있으니까 새로운 그런 이제 솔루션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세 번째는 이 스타트업 협력이
하나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Third is innovation. They try to bring that a lot of solutions, and if we combine with the startup market together and share that those social problem together and gave them some kind of credit, this is kind of test market for the startup. So. 한국이나 일본이나 내수만 가지고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죠. 일본이 GDP 4조 달러고 한국이 한 2조 달러 돼서 요거 합치면 한 6조 달러의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미국이 사실 30조 달러의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중국과 EU가 한 20조 달러 전후 되거든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한국, 일본 둘 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1억 7천만 명의 고소득의 구매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소비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통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비즈니스 찬스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 스타트업 관련해서는 한일 스타트업이 국경 없이 투자를 양쪽에서 받을 수 있고, 또 비즈니스를 양국에서 다 전개할 수 있으면은 일단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고, 고령화, 환경 이런 것들, 이 과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만들어낼 때마다 어떤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회성과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면 아마 양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훨씬 활성화될 것이다. 뭐 이런 게 이런 것들이 이제 최태원 회장님의 이제 아이디어이고, 이제 저는 100% 공감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제일 중요한 협력이 이겁니다. 규범과 표준 협력. 네. 왜냐하면 지금 한일 기업들이 공동시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공동시장뿐만이 아니고 밖으로 진출해서 제3세계 글로벌 사우스로 이제 한일 기업들이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게 규범이나 표준을 누가 선점할 거냐 이거든요. 사실은 이 규범, 표준을 선점하는 게 기술 경쟁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한국 따로, 일본 따로 규범, 규격, 표준 만들어서 진출하면 아마 미국, 중국, EU와 표준 경쟁에서 다 패배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한일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을 통일하고, 가급적이면 미국하고도 함께해서 한미일이 만약에 규격, 표준을 통일해서 시장에 진출하면 시장 선점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요. 이거 하면 한일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이 굉장히 넓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의 반일 정서나 일본의 혐한 정서는 사실 지금 20, 30대에는 아마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2024년에 한일 양국 국민이 상호 나라를 방문한 인원수가 한 1,400만 명 됩니다. 2025년은 1,600만 명을 넘을 겁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 엄청나게 많이 가지만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관광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공부하러 학생들이, 20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한국에 오고 있어요. 그냥 어림잡아서 어학연수생 5,000명, 학부 대학원 유학생 5,000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젊은이들, 지금 젊은 사람들은 경제적 열등감이나 도덕적 우월감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독일과 프랑스 젊은이들처럼 그냥 선진국 시민들 간의 사귐이에요. 그래서 일본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게 뭐냐면, 아니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인데 옛날에 일본 식민지였다니 상상이 되지 않는다. 한국 학생들이 일본 여행 가거나 했을 때 놀라는 게 뭐냐면, 아니 일본은 그냥 가성비 좋은 여행지일 뿐인데 한때는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였다고? 그렇게 보면 반일 감정, 혐한 감정은 어떤 일부의 연령대의 사람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고요. 세대별로 일본관과 한국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한일 관계를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한일 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사 갈등, 영토 갈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할 수 없고 항상 상존해 있는데, 그 지뢰를 잘 밟지 않고 잘 이렇게 피해서 가는 게 관건인데, 한국, 일본 가리지 않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할 것인가. 국제 정세를 생각해 보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실에 따라서 정확한 이런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